안녕하세요. 2021년 대전 청년주간 그리고 청춘나들목 청춘인포가 함께하는 청년 내일을 말하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환호성을 질러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유튜브 댓글에서도 오늘은 청년 정책이네요 라는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우리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점심시간 이후에 즐거운 마음으로 아주 배부르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에 대해서 가볍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청년 내일을 말하다는 청년 나의 일 그리고 나의 미래를 기분 좋게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오늘 행사는 청춘나들목 우리 대전시에 청년공감 몇 개 있으신지 아마 오늘은 이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3일간의 청년주간을 함께 참여하신 우리 유튜버 시청자분들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신 패널분들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청춘나들목 우리 청춘인포에 대해서 가볍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춘인포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상담, 정책에 대해서 홍보하고 상담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 청년들에게 정책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미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희가 선물을 잘 뿌려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가끔 굿즈를 가지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굿즈들이 쏟아지고 우리 패널분들도 오늘 잘 참여해 주셔야 제가 굿즈를 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각오 한마디를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제 옆에서부터 한 분씩 소개해 주시고 오늘의 기분 우리 청년주간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박사 김초롱 박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초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굿즈 꼭 타겠습니다. 저희가 잠깐만요. 퀴즈 게임이 아니거든요. 너무 열띠게 참여하지 마셔요. 아시겠죠? 네,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코드 디자인 대표 김은선 대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통과 감성을 디자인하다 코드 디자인 대표 김은선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오늘 열심히 듣고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통과 예술이라는 이야기들이 좀 마음에 살짝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에게 예술, 문화로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느껴지는데요. 우리 다음은 또 귀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충청신문의 권예진 기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충청신문의 권예진 기자입니다. 네. 네, 오늘 패널분들과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또 제가 몰랐던 정책이나 사안이 있으면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송출이 되면 유튜브에서는 이 장면만 보이시잖아요.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막 사진 찍으시고 이거 기념으로 남기시려고 제가 사진 찍는 거 다 봤습니다. 그만큼 오늘 참여하는 각오가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패널입니다. 우리 청일점이시네요. 딱 보면 느껴지실 겁니다. 전국 청년 정책 네트워크 사무국장을 맡고 계신 김민성 사무국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네, 화면으로 보니까 더 두꺼워 보여가지고 지금 약간 제가 큰일 나서 민망한데요. 네, 오늘 청춘인포 모든 굿즈는 저의 것. 네, 이렇게 저의 다짐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꺼워 보이건 얇아 보이건 까매 보이건 하얗게 보이건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청년분들 그리고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다양한 이야기 편안하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시작을 하기 전에 우리 청년 정책 어떤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볍게 소개해드리고 첫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대전시에는 청년 정책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혹시 나는 어떤 청년 정책을 알고 있다. 우리 댓글, 유튜브 댓글에도 한번 남겨주시면 되고요. 댓글을 남겨주시는 동안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긴급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대전시 청년 정책은?
누구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김민성 대표님부터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 개씩만. 오, 역시 나는 청년 정책 네트워크 사무국장이야. 난 좀 달라.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세 개만. 다른 개. 분들 중복될 수 있잖아요.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그죠. 지금 하고 있는 이 청년 주간, 오. 또 청년들을 위한 축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전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청년 참여 활동으로 정책이 하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청년 주택 임차 보증금 지원 사업, 오. 이자 지원 사업 3개 얘기했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말하고 싶었던 정책들을 이미 다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권예진 기자님 지금 조금 당황하셨거든요. 이게 대본에 없어요, 여러분. 대본에 없어서 제가 일부러 깜짝 카메라로 한 겁니다.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저 이거 대답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거를 괜찮습니다. 다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그 같이 청년 그 전세 임차 보증금 사업 받고 있고요. 또 생각나는 청년 공간. 청년 공간. 여기. 여기. 여기 어디예요? 두두두요. 두두두. 휴, 살았다. 좋습니다. 두두두. 우리 청년 공간이 3군데가 있죠. 두두두, 그리고 청춘 나들목, 그리고 청춘 너나들이 이렇게 3군데의 공간이 있습니다. 탐방동, 그리고 대전역, 그리고 갈마동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지금은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 중이지만 와서 편안하게 공간 이용하시고 스터디도 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열심히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우리 막 유튜브 지금 댓글로 청년 기획단 면접 대여 정책 막 이런 거 얘기해 주셨습니다. 대전 청년 정책에 박수를 보냅니다 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네요. 우리 그러면 지금 긴장하고 계셔서 웃지 않고 계신 김은선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청년 정책 있을까요? 제가 아는 청년 정책은 심리 상담 지원해 주는 거 알고 있고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말하려니까 이미 앞에서 다 하셔서 못하는 걸로. 네. 통장. 자꾸 컨닝하려고 옆에서 얘기해 주시는데 오디오 물립니다. 컨닝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우리 또 김초롱 박사님께서는 어떤 청년 정책 있을까요? 그 청년 구직 활동 지원 카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두두두에서 하는 수요 주식회 있고, 네, 나머지는 알고 계신 거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또 말로 하라고 하면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명칭을 궁금해한다기보다 지금 내 상황에 필요할 때 맞는 정책들이 이미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댓글에도 보면 온라인 클래스도 청년 정책이죠. 왜냐하면 청년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청년의 학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하시고, 대전 청년희망 카드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고, 위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사업이 주택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사실 저도 그걸로 대전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월세가 사실 청년들에게 정말 부담이 많이 됩니다. 맞아요. 그런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청년들의 삶이 조금 더 한시름 놓아줄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정책들이 있고요. 화면에 나오는 것과 같이 50여 개의 정책들이 우리 대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분야, 주거 분야, 교육 분야, 복지 문화 분야, 참여 권리, 이렇게 분야별로 나뉘어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분들은 청춘광장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참고 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은 정책이 있었어? 나 몰랐는데? 라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의 참여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대전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려줄 수 있을까? 오늘 발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으로 바라보는 청년 참여 활성화에 대해서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박사 김초롱 박사님께서 10분에서 15분 정도 발제를 맡으실 겁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중간중간에 궁금한 게 있으면 마음속으로 가져 계시고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따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자님이 기가 막히게 토스를 매끄럽게 잘 해주셨는데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디자인으로 바라보는 청년 참여 활성화입니다. 네, 저는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디자인전략연구실에서 남기현 교수님이 이제 이끄는 연구팀 박사후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디자인 싱킹을 적용한 시민참여, 공공정책 개발, 사회혁신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공공정책에서 디자인은 뭐 공원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이미 정해진 정책의 내용대로 조금은 공간이나 시설을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결과물을 위한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최근 들어서는 이제 결과가 아니라 정책을 개발하는 과정 자체를 설계하기 위해 쓰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이제 시민들의 필요가 반영된 해법을 개발하기 위한 참여적 디자인이나 공동 디자인 등의 지식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제는 이 청년 정책의 맥락에서 시민 참여를 위한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 참여란 우리가 좀 더 성숙하고 적극적인 수준으로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이 디자인은 이쁜 거 말고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 이러한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온라인 환경이나 뭐 길거리 아니면 워크숍 등 다양한 환경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 문제를 털어놓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거나 아니면 너랑 나랑 다 같이 모여서 모두를 위한 공동의 해법을 개발하도록 돕는 방법들인데요. 이제 모두가 이런 방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특히 이제 오늘 주제인 청년 정책은 정책으로 다뤄진 지도 한 10년 정도로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년이라는 이 세대가 자아나 진로,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 등 변화가 너무 많고 정형화하기 힘든 세대예요. 그래서 이들을 제대로 이해한 정책을 만들려면 이들의 참여가 정말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참여시키기가 정말 힘든 세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례는 저희 연구팀에서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3년간 청년 정책 컨퍼런스를 기획하면서 이렇게 참여에 무관심하거나 소외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 대상으로 참여 방법을 개발했던 사례입니다. 이들이 참여하지 않거나 혹은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에 따라서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뉘어가지고 3개의 참여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수줍은 참가자 유형이에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이런 행사에 참석은 하더라도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해서 다른 전문가 참가자나 아니면 활동가 참가자 혹은 공무원 참가자 등 적극적이거나 잘 알고 있는 참가자들한테 이렇게 밀려가지고 잘 활약하지 못하는 그런 참가자들을 위한 방법들을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워크숍 같은 걸 열면 옵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면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과 관심만 있고 이제 좀 적극적으로 활약하기에는 자신이 없는 그런 참가자들 사이에 간극이 생겨요. 여기 오른쪽에 이제 그 친구들이 올린 아이디어 여러분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이디어 하나 딱 이제 얘기를 하고 다른 친구들한테 약간 좀 잡아먹히다 보니까 참가자들 간에 간극이 생기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아이디어가 좀 현실성이 너무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한쪽은 아니 우리가 말해봤자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데 이런 식으로 양극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가장 좀 중요하게 고려한 게 참가자들 간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이렇게 동등하게 다 똑같이 참여하세요 라고 강제하는 거에 거부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퍼즐을 만들어서 똑같은 개수만큼 퍼즐을 나눠받고 이거를 돌아가면서 놓는 방식으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임보드를 만들어서 이제 청년 정책 컨퍼런스에서 사용을 했었고요. 여기 시장님이 보이시네요. 예. 이런 식으로 각자 내놓는 퍼즐이 놓을지 말지를 서로 다 의논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걔가 아무리 잘 알든 모르든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개인의 아이디어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보탤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이 참가자들 사이에서 호응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하기 전년도에는 자유학기제 아시죠 여러분? 갭이요. 그 정책이 한 문장 제안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걸 투표를 하고 그냥 끝나버렸는데, 그러니까 공무원들 반응이 아유 이거 그냥 자유학기자 그러면 저희는 못해요 이렇게 반응이 나왔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좀 충분하게 이슈를 다루고 좀 축소된 버전으로 자유학기제가 아니라 단기 직무 체험 교실로 만들자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가 조금 지자체 설정에 맞춰서 좀 다듬어졌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아까 첫 번째 수줍은 참가자들보다 조금 더 무관심한 외로운 투덜이 유형입니다. 왜 외로운 투덜이냐면 얘네들은 정책 행사에 부르면 안 와요. 자기 문제는 야 너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기꺼이 표현할 의지가 있지만 자기 문제와 정책 간에는 연결고리가 없다고 느껴서 정책 이야기하는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사를 위해서는 행사에 정책 이름을 뺐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자리로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MBTI가 유행했던 것처럼 청년들은 자신의 캐릭터를 표현하는 것을 좀 좋아하는 그런 자기 표현적 욕구가 강한 세대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자기 자신을 각자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책을 써보는 그런 행사로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혼자 자기 이야기책을 쓰는 게 아니라 짝을 짓고 서로 이야기를 만들어주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짝인 남의 이야기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꿈이랑 고민을 투영해서 주인공을 설정을 하고 친구들한테 소개도 이렇게 해보고 옆 사람이랑 이야기책을 바꿔가지고 서로 역경을 이렇게 만들어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를 역경의 형태로 표현해보게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다시 읽어보고 이제 피드백 차원에서 얘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역경을 썼는지 하지만 좀 재밌기는 했는지 이것저것 피드백을 주게 해서 두 번째 역경을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도 하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역경을 서로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고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다 이거 이야기책 가져가고 싶다고 청년들의 반응이 좀 괜찮았던 행사였습니다. 실제로 몇 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청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불만이나 걱정이나 꿈 같은 것들이 개인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요. 이걸 가지고 역경을 만들다 보니까 창업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나 아니면 직장인들이 느끼는 무기력증 같은 사회 문제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직접 자기가 자기 문제를 사회 제도적 요인과 연결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이제 이거는 그냥 정책이 아니라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야 이렇게 치부되지 않고 어떤 정책 개발의 소스로서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불안함과 고민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좀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일 무관심한 난이도가 제일 이 셋 중에서 높았던 상관없어 유형입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자리를 만들거나 행사를 열어도 절대 오지 않는 이 유튜브에도 오지 않는 그런 청년들이죠. 그래서 여전히 난제입니다. 이런 이제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런 시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이제 방법론들을 개발하는 게 저희 같은 디자인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 목적의 연장선상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그러면 들어볼까 고민을 하다가 불러도 안 오면 우리가 직접 가자 이런 마음을 먹고 SNS를 활용한 방법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미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일상 공유에 좀 초점을 맞춰서 여기서 어떻게 정책 니즈를 뽑아낼 수 있을까 이런 스터디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특별하게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지금 뭐해? 그냥 눈앞에 있는 거 사진으로 찍어서 댓글로 달아줘. 이렇게 최대한 고민 없이 일상과 사진을 해시태그로 공유할 수 있게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달 동안 이런 댓글들이 달렸어요. 다 자기 앞에 뭐 커피, 천장 사진 이런 거 올리고 이제 댓글들을 많이 달면서 놀았는데요.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고된 일상에 대한 푸념이었습니다. 아 힘들어, 피곤해 이런 푸념들이었어요. 그리고 댓글들을 보면 여기 모니터 사진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다 자기 일하고 있는 컴퓨터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누가 더 힘든지 과시하거나 아니면 좀 너도 나도 이렇게 공감대를 우픈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걸 좀 발견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일종의 푸념 놀이를 한 거죠. 이게 다른 댓글에 비해서 반응도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이 방식이 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좀 힘든 거 이런 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촉진을 할 수 있구나 이런 발견점을 얻어서 두 번째는 오케이 너네가 댓글 단 거 이렇게 다 일상 시간표로 보여줄 테니까 이걸 보면서 푸념을 공유해봐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두 번째 단계에서는 조금 독특했던 발견점이 이렇게 대학원생, 취준생 이렇게 집합 명사를 사용하는 댓글들이 많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부분 다 이렇게 변했다는 건 아니고 첫 번째에서는 연계였는데 이렇게 보여주니까 20%가 넘었다는 게 되게 유의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좀 모두가 공감할 만한 푸념들은 추려가지고 집단의 푸념으로 표현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발견을 해서 이 집단으로 표현된 푸념들을 분류해 보니까 이렇게 3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고된 업무와 일상,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푸념, 불확실한 미래와 진로에 대한 푸념, 그 다음에 경제적 문제에 대한 푸념. 이렇게 3가지 종류의 푸념에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동의 푸념에 더 흥미를 느끼고 몰입할 수 있게 의인화해서 대학원생, 취준생, 예비창업가 이렇게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이 친구들이 진짜로 올렸던 해시태그를 써가지고 함께 업로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진지하고 솔직한 익명 댓글들을 좀 받을 수가 있었어요. 저희한테 직접 익명으로 달아달라고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게시물 공유 횟수가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 이런 식으로 이 게시물 자체를 통째로 공유하는 횟수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좀 진지하게 댓글을 달아달라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부담스러워서 안 했을 청년들의 평범한 일상 댓글에서 이렇게 좀 진지하고 솔직한 고민 그리고 이런 청년 집단으로서 공감대가 형성된 어떤 니즈의 선언을 이끌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3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왔던 청년들의 니즈예요. 이렇게 내부적인 심리 가치, 매너리즘, 뭐 불안함, 아니면 뭐 막연한 어떤 삶의 가치관, 아니면 갈등 이런 것들도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어떤 주위 시선이나 사회적인 압박감, 그다음에 물리적으로 정말 생활의 퀄리티가 낮다 이런 식의 되게 다양하고 조금 말하기 어려운 좀 심층적인 니즈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니즈는 이렇게 정책적인 문제로도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취업 정보가 부족하다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적이고 심리적인 여유가 부족하다 아니면 내가 직업적 비전이나 목표를 설정할 시간 따로 없이 너무 취업에만 매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심층적인 니즈에 근거한 정책 문제가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끝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내가 특별하게 이런 정책 해법을 원합니다. 이런 뚜렷한 아이디어가 없는 청년도 그리고 관심이나 지식이 다른 적극적인 청년들보다 부족한 청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생각이나 가치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귀중한 정책 자원을 제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상적이고 청년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더 하고 싶게 만들고 그 이야기에서 정책적인 의미를 더 잘 찾아내기 위한 그런 시도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오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청년들이 오게 하고 이야기하게 하고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게 하도록 이런 다양한 방식의 참여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깔끔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되게 즐거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 디자인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보여지는 결과물만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 과정에서의 디자인을 하는 거 그리고 과정을 만들어내서 정책 참여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까지 한번 잘 들어봤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는 과연 무슨 참가자일까? 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혹시 우리 패널 선생님들은 어떤 참가자세요? 나는 좀 수줍은 참가자인 것 같다. 수줍은 참가자. 네, 우리 김은선 대표님은 왜 수줍은 참가자이세요? 일단 뭐 홍보나 이런 거 되는 것들을 일단 많이 보고 있어서 접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최대한 많이 참여를 뭔가 하는데 가서 이제 제가 뭐 주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그냥 얘기를 많이 듣고 하라는 거 좀 시키는 거 하고 약간 이런 스타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아서 내가 수줍은 참가자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는 좀 외로운 투덜이인 것 같다. 난 좀 투덜이다. 약간 이름이 좀 부정적인 느낌인가? 투덜투덜 거린다는 느낌이 좀 외로운 투덜이 없으시면 나는 상관없다. 응, 상관없어 나 안 가. 이미 이 자리 참석하신 그죠? 것만으로 네.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수줍은 참가자기보다는 중간 참가자인 것 같아요. 우리 민성 대표님 어떠세요? 적극적인 참가자. 적극적인 참가자. 어떤 게 좀 기억에 남으셨나요? 오늘 발제에서요? 네. 아무래도 제가 대전 청년 정책 네트워크 얘기도 아까 드렸었는데 이 청년들의 정책 참여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런 툴이나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런 참여기구들 대전뿐만 아니라 여러 참여기구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어떻게 청년의 참여를 이끌어낼까인데 그럴 때 이런 게 좀 적용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저희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제일 고민하는 게 과연 누가 오게 할 것이냐. 이거를 그냥 매번 했던 분들을 오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분들은 아예 신청을 못하게 할 것이냐 막 이런 고민도 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수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지 우리 누군가의 특별한 정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정말 올 수 있는 사람만 참여하는 거 아닐까?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너무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뒤에 부분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발제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댓글에서도 전해주신 이야기가 중요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디자인 관점에서 청년정책 활성화를 고민하신 부분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청년 정책을 들어봤지만 어렵게 다가왔는데 이렇게 디자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되었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실제로 내일 그 책자 같은 경우는 아마 민성님도 해보셨죠. 대청내 3기 때 제가 사회를 그때 봤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저는 그때 되게 좋았던 게 정말 작은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이야기로 공감하고 나의 이야기가 내 친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내 친구의 이야기가 우리 조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그 조의 이야기가 사회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이렇게 접근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참여를 이끌어내야겠구나라는 걸 좀 느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이 정책에 접근하고 있는지 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전시 청년공간인 청춘나들목에서도 실제로 청년 정책을 누가 와서 상담을 하느냐를 좀 알아봤습니다. 2021년 1월부터 9월 8일까지 총 89명의 청년들이 정책을 상담을 했는데요. 이건 저희한테 직접 대면으로 참여를 해서 상담을 하거나 혹은 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을 했던 내용만 모아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55명 정도가 대면 상담을 많이 오셨었고요. 결국엔 직접 오셔서 문제를 해결했던 과정이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관심이 많으셨던 상담 분야가 취업과 진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담 요청이 많았던 정책은 청년 희망통장 그리고 희망카드입니다. 아무래도 청년들이 지금 당장 나에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조금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는 것과 같이 청년 정책 인지도에서 이야기를 해봤을 때 사실 그렇게 높은 순위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점수였죠. 2점에서 3점대를 인지도로 생각하고 계셨는데 그만큼 청년들이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단어 자체를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취창업과 관련돼서 어떤 것들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대학생, 그리고 건강 자립, 활동 참여 이렇게 나눠서 청년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조금 조사해 보았습니다. 청년 정책 현황에 대해서 만족하는 부분들이 50%를 차지했습니다. 50% 그리고 보통이다라는 게 40%, 만족이 40% 그리고 보통이다가 50%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그러면 나는 청년 정책을 어디서 받느냐? 어떻게 습득하고 있느냐를 이야기했을 때 홍보 매체를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온라인, 특히 우리 MZ세대에서는 온라인과 디지털 미디어를 정말 잘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온라인에서의 참여도가 정말 많은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보 매체를 했을 때 그리고 접촉을 했을 때 우리는 얼만큼 잘하고 있고 참여를 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가볍게 표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대전시에서도 조금 많이 보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홍보는 요즘 컨텐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리 한다고 해도 청년들이 막 그렇게 잘 아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도 막 청년주간 이렇게 아무리 홍보한다고 해도 아는 친구들을 통해서 내 친구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더 많이 참여를 하는 거라서 내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홍보를 한다면 내 삶을 살살살살 긁어주면서 이걸 정책으로 홍보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좀 생각도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지금부터는 주거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볼 거거든요. 우리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하나의 문제만 해결된다고 정책이 해소되는 건 아닙니다만 오늘 그 중에서도 청년분들께서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셨던 주거 분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역시 직접 자신이 참여하는 게 청년 정책을 더욱 알 수 있다. 결국엔 참여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질 거고 내가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할 것이냐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주거 영상 한번 보고 올 건데요. 영상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우리 일반 청년들이 나와서 밸런스 게임도 진행했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패널분들도 보시면서 한번 선택해 주시고 영상이 끝난 후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8살 직장인 이은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이은주라고 합니다. 직장인 6개월 차 이익수라고 합니다. 두 아이 아빠이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정다운입니다. 중구 용두동에 이제 1인 가구로 살고 있고요. 원룸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주택에 4인 가구로 살고 있고 엄마, 아빠, 저 여동생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한 마리의 강아지,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4인 가족이고 아파트 3층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저희 아이 둘 그리고 저와 아내 이렇게 4명이서 살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낭비된다는 아까운 시간인 것 같아요. 되게 아침이라 좀 힘들기도 할 거고 그래서 전 차라리 작은 집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회사를 다니는 게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쪽방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좀 넓은 집에서 지내는 게 아무래도 저는 쪽방. 거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직장에서 3분 거리에 있는 쪽방에서 살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무료기 생겼거든요. 턴테이블도 놓고 싶고 데스크탑, 스피커 집 꾸미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싶어졌어요. 직장이랑 멀더라도 넓은 방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살고 있는 동네가 되게 조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와줄 수 있어서 그래도 위험한 것보다는 안전한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는 창문을 보강을 한다던가 방음 처리를 하면 가능한데 그 위험한 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고 차라리 안전한 동네를 저는 단속을 해서 차라리 좀 깨끗한 환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귀찮아 죽겠다 막 이런 느낌이라서 단속이 심하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상시 단독하는 동네를 고를 것 같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줘야 되니까 원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당연히 분리수거하고 너무 어려운데. 해보셔야 돼요. 바퀴벌레 하겠습니다. 바퀴벌레는 제가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잡으면 됩니까? 아 이거는 바퀴벌레 자주 나오나요? 잘 때 막 기어다니고. 어우 잠잘 때 제 입에만 안 들어오면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바퀴벌레 있는지 밝겠습니다. 너무 행복한 고민인데요. 둘 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다는 게, 사실 제 방이 지금 곰팡이도 자주 피고 1층이어가지고 바퀴벌레도 자주 들어옵니다. 곰팡이 정도는 제가 총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곰팡이로 선택하겠습니다. 이것도 행복한 게임이네요. 참, 우풍은 내가 힘든 거잖아요. 근데 층간소음은 또 제가 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풍이 심한 집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출산 후유증이 좀 있어가지고 찬바람을 굉장히 싫어요. 차라리 층간소음 있는 집이 나을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을 제가 한번 겪어봤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살인사건까지 날 정도의 문제인가 싶을 정도로 했었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그럴만 하겠다. 저는 사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 그걸로 이제 이용을 해서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생각보다 이제 서류들이 되게 많이 까다로웠거든요. 이제 그러한 대출 서류 같은 거 받으면은 되게 엄청 많아서 그게 가장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대전 주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시간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인 가구가 아무래도 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생필품을 좀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하는 형태에 맞는 주거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거리가 멀어서 직장에 출퇴근하는 시간과 비용을 되게 많이 쓰는 그런 청년을 위해서 회사와 가까운 거리에 집으로 옮길 시에 이사 비용을 좀 일부 지원을 해준다든지, 부동산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준다든지, 그런 식의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전세금을 주인한테 맡길 때 굉장히 좀 불안해요,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내가 집을 구하고 돈을 맡길 수 있는 좀 그런 정책이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주변에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편리한 교통수단, 영화관이나 문화생활을 주말에 할 수 있는, 멀리 안 나가도 이런 게 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빨리 누군가가 와줄 수 있다는 그런 파출소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웃음이 가득하고 행복한 주택에 살고 싶습니다. 약간 멀티방 같은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남들을 편안하게 즐겁게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저만의 깨끗하고 아늑한 보금자리에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행복한 집에 살고 싶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너무 웃기죠? 네, 보면서 정말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한번 인상 깊었던 밸런스 게임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근데 그 전에 죄송한데 제가 댓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댓글이 너무 웃겨가지고 사실 보면서 계속 너무 웃겼는데, 어떤 분이 층간소음, 차라리 층간소음이 낫대요. 내가 더 시끄럽게 하기 가능. 이렇게 적어주셨거든요. 약간 이분의 마인드가 좀 궁금합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그리고 막 생필품 좋네요, 뭐 멀티방 이러면서 막 웃음이 되게 가득한 채팅창이었습니다. 우리 패널분들한테도 한 분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예진 기자님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어떤 밸런스 게임이 제일 좀 인상이 깊었고, 나라면 무엇을 선택하겠다? 저는 그 바퀴벌레 많이 나오는 집하고 곰팡이 있는 집. 네. 진짜 어려웠는데 네. 바퀴벌레 많이 나오는 집으로 골랐어요. 진짜요? 어떡해요? 잡을 수 있으세요? 곰팡이 나오는 집은 뭔가 그러게요. 그냥 곰팡이 나오는 집은 집 자체를 아예 들어가기 싫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바퀴벌레 나오는 집도 들어가기 싫을 것 같고 난제네요. 너무 어렵죠? 네. 네, 좋습니다. 우리 김은선 대표님은 어떤 밸런스 게임이 제일 인상 깊었나요? 저도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이 바퀴벌레하고 곰팡이 보고서는 아주 경악을 했습니다. 근데 바퀴벌레는 제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곰팡이는 제가 일단 위치를 파악하고 제가 피한다던가 갑자기 놀래진 않는데 바퀴벌레는 막 절 놀래키고 아, 저는 바퀴벌레 있는 집은 절대 못 살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뭐 일생일대의 순간의 선택이 아닙니다. 조금 가볍게. 너무 무서워요. 네, 가볍게 가주셔도 돼요. 생각만으로도. 어떤 분이 재미있으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영상인 것 같아요. 특히 아까 대학생분께서 너무 행복한 고민입니다 라고 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저는 지금 둘 다 그런 집에 살고 있어서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니 너무 행복하네요 라는 게 정말 우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김초롱 박사님은 좀 어떠셨나요? 저도 곰팡이 바퀴벌레였는데 그건 했으니까 제일 그 다음으로 밸런스가 좋았던 거는 그 5분 쪽방과 2시간 30평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재택근무가 아주 활성화된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2시간 30평으로 골랐습니다. 이것도 사실 일과 삶을 분리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그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 직장에서 다니고 있어야 그런 선택도 좀 가능한 것 같은데요. 우리 민성 사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앞에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저도 작은 집 쪽방 생각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좀 봤거든요. 네. 유튜브에서 보니까 아무래도 그 직장과도 가깝겠지만 지하철과도 가까운 약간 그런 개념도 좀 될 것 같은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월세 50임에도 불구하고 반지하에 살고 그리고 좀 심한 집은 보니까 그 화장실이랑 부엌이랑 붙어 있는 그러니까 부엌에서 음식을 하는데 뒤에 변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인중개사가 다 이렇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약간 요즘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좀 맞닿는 그러한 중요한 질문이지 않았을까? 제가 너무 무겁게 네. 무거운 얘기를 아니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이제 집과 관련된 이슈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뭐 우리가 청년들이라고 작은 집에 꼭 살아야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작은 집에서 살면서 커지는 것보다 처음부터 안전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나만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 질문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어떤 가구 형태를 가지고 계신지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우리 권예진 기자님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성구에서 1인 가구 빌라에서 살고 있어요. 어떠세요? 혼자 살기 괜찮으신가요? 제가 이제 원룸을 살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도 그 전세 융자 지원 사업을 받아서 이제 1.5룸으로 옮겼는데 원룸 살 때보다는 훨씬 나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조금씩 커지고 있는 그 집의 형태 공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2인 가구로 살고 계신 김은선 대표님이신가요? 그죠? 아, 네. 근데 저는 최근에 독립을 해서 네. 1인 가구로 살게 된 지 지금 반년 조금 넘었고요. 네. 고양이하고 지금 둘이 살고 있습니다. 반려가구랑 함께 살고 네. 있는 반려묘랑 함께 살고 있네요. 어떠세요? 고양이랑 같이 살면? 그러니까 고양이를 제가 임시보호를 하다가 제가 이제 맡게 돼가지고 아예 이제 키우게 됐는데 키운다는 느낌은 사실 없고 그냥 저도 쟤한테 의지하고 걔도 이제 저한테 의지하면서 서로 그냥 잘 사는데 좋긴 좋아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미치겠어요. 오늘 자랑해야 되는 사진을 좀 들고 오셔야 되는데 또 나만 고양이가 없어요. 저는 사실 강아지를 되게 무서워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직장이 강아지를 데리고 올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때 만난 그 강아지 때문에 제가 강아지에 대한 두려움이 진짜 싹 극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 강아지 키워볼까? 저 근데 키우고 싶은데 직장 생활 8시간 이상 하고 밖에 그렇게 활동 많이 하면 강아지한테 되게 외로움을 많이 줄 수 있다고 해서 이게 나 혼자만의 선택은 아니잖아요. 강아지의 의사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나랑 살고 싶은지. 그래서 분리불안장애라고. 강아지가 그래서 저 아직도 못 키우고 있어요. 마음이 안 되고 사실 그런 집이 아니에요. 저도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강아지를 키우기 위한 환경으로 갈 수 있는 집의 여건이 안 되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초롱님은 어떤 집에서 살고 계시나요? 저는 길고 긴 기숙사 생활을 끝내고 저도 1인 가구 된 지 이제 1년 정도 됐습니다. 우리 어떻게 다 이렇게 1인 가구로 모여 있는데? 우리 민성 사무국장님께서는? 네, 저도 전세 5천짜리에
1.5룸에 살고 있는데 그 대전시 청년주택 임차 저도 그 사업으로 받았어요. 네, 그런 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닌데 오늘 다 1인 가구 커뮤니티가 되었어요. 주제를 바꿔야 될까 봐요. 1인 가구. 그럼 다음에 추루사 들고 같이 고양이 보러. 근데 고양이가 싫어할 거예요. 우리를. 맞아. 고양이가 좀 귀찮음을 많이 타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너무 집착을 하는 것 같아서 요새. 주인이 분리불안 장애가 주인이 분리불안 장애가 지금 있네요. 우리 또 댓글에서도 어떤 가구에서 살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홈 루덴스족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홈 루덴스족. 요즘 신조어인데 홈, 집과 루덴스, 놀이 를 곁들인 말로 내 집에 놀이터를 만드는 그런 환경입니다. 나의 주거 공간 안에 모든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신조어 홈 루덴스인데요. 혹시 우리 패널분들도 어떤 드림하우스? 내가 살고 싶은 나의 주거 환경? 뭐 1인 가구, 뭐 나는 3인 가구로 만들 거다. 요즘엔 결혼이 또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을 할 거다라기보다는 뭐 배우자랑 살 거다, 친구랑 살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면서 나는 어떤 주거 환경을 원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롱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PC방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로 PC방이 제 유일한 거의 취미생활이었는데 못 가게 돼서 꼭 PC방을 차리고 싶네요. 좋은 컴퓨터로. 네. 좋습니다. 또 우리 그러면 김은선 대표님은요? 저는 식탁이랑 그런 주방 같은 게 굉장히 넓은 집에 살고 싶습니다. 네. 왜요? 제가 요리하거나 이런 거를 잘하진 않지만 굉장히 좋아해서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도 뭐 충분히 넓은 싱크대랑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더 넓었으면 좋겠고 전체 다 막 스테인리스였으면 좋겠고 점점 더 꿈이 막 커지는 것 같아서 이제 딱 식탁이랑 이런 주방 전체가 딱 중앙에 있는 그런 집에 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집에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사실 그런 집에 살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꼭 1인 우리가 1.5룸에서 살고 싶어서 삽니까? 우리가 그거 우리 형편에 맞는 집을 구하느라 전세자금 대출도 하고 이러면서 근데 점점 더 집은 작아지고 뭐 이런 경험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또 권예진 선생님께서는 어떤 집에 좀 살고 싶으세요? 아까 영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초대하고 싶은 집을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저도 친구들 막 많이 불러서 맛있는 것도 해주고 싶고 막 같이 이제 뭐 와인도 마시고 싶고 그런데 1.5룸으로는 절대까지는 아닌데 조금 그런 분위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약간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그런 모던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민성 대표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시면서 우리 또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 많죠. 집 구하는 거와 관련돼서 또 이런 현상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가볍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최근에 안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은 펜션처럼 해서 바닷가에다가 구체적으로 생각도 해봤어요. 보령, 대천 근처에다가 전원주택을 하나 사서 저는 2층에 살고 1층을 이렇게 청년분들 이렇게 오시면은 청년들은 반값 할인으로 해가지고 대학생은 있는 데까지 제가 차를 몰고 가서 제가 펜션 아저씨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너무 잘 어울려요. 그죠? 네. 상상이 됐어. 그 봉고차를 끌고 오시는 그 모습이 저 지금 상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대천 놀러 갔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꾸미고 살면은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꿈을 얘기하고 이게 바로 이렇게 정책적인 얘기를 넘어가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대전에도 주거 정책이 있고 그리고 중앙 정부도 있고 여러 가지 주거 정책이 많은데 사실 청년들이 정책이 어려워서 좀 그것들에 대해서 접근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청년 주택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도 서류가 정말 많죠. 진짜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스스로 알아보고 막 이게 될 때까지 막 하는데 또 제 친구 중에 몇 명은 소개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를 보고서
약간 아 이건 나는 못 받을 것 같다라고 하고 저기에 좀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거를 근데 아까 주거교육이라고 아까 영상에서 좀 나왔었는데 교육만으로는 좀 해결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만들어가줄 수 있는 그런 지원제도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공인중개사 솔직히 공인중개사가 그 저도 처음 들어갈 때 좀 저만 그랬나요? 그죠, 좀 어색하죠. 들어가기 네. 쉽지 않죠. 어색하고 무섭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런 공인중개사를 뭐 이렇게 인증을 하는 제도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청년들이 좀 다가가기 쉽게 하는 정책이 있으면 어떨까? 한 가지 더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네, 그리고 최근에 저는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대전시에서 그 주택임차보증 이자 지원 사업 꿀방이라고죠, 소위. 네, 그거를 받았어요, 친구들이. 받았는데 전세를 들어갔는데 전셋집이 깡통 전세였던 거예요. 깡통 전세 아시나요? 그러니까 네. 그 집주인이 그 뭐랄까 압류가 잡힌 거죠 거기에. 네. 근데 그거는 청년이 어떻게 그걸 돌려받을 수 있는 그 경우가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그 법적 책임이 공인중개사에도 없고 그리고 집주인한테도 없고 그 모든 거를 청년이 온전히 떠받아야 돼서 제 주변에도 그걸로 되게 어려워진 친구가 3명 제 머리에만 3명이 떠오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좋은 정책으로 있는데 그거를 약간 어떻게 구제해 줄 수 있는 정책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최근에는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너무 청년 정책 어렵고 서류도 너무 많아서 수능 끝난 고등학생 혹은 대학교 1, 4학년 대상으로도 정책을 재미나게 강의를 나가거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라는 댓글도 주셨고요.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실제로 우리 대전에 있는 청년 주택을 경험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주세요 라는 이야기도 나왔네요. SNS 보면서 집을 꾸미게 예쁘게 집을 꾸미고 싶지만 어렵지만 모델하우스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대전에는 청년정책 주택과 관련된 정책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패널분들께서 어떤 정책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민성 사무국장님 말을 좀 이어받아서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사실 나올 때도 어렵거든요. 그리고 저도 지금 겪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 청년들이 이 주거와 관련돼서 물어볼 데가 없어요. 친구들한테 물어보거나 우리 초록창을 띄워서 찾아보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주거와 관련돼서 계속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왜냐면 우리 일자리와 관련돼서는 일자리 상담 정책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주거 상담을 해주는 정책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우리 이렇게 좀 법률과 관련된 상담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법률 지원 상담 정책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현재 1인 가구이지만 다양한 청년의 형태가 있습니다. 쉐어하우스에서 사는 청년들도 있을 거고, 혹은 4인, 부모님과 같이 사는 청년, 반려견과 같이 사는 청년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분이 이제 정책 이름을 재미있게 좀 풀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우리 패널분들은 우리 주거와 관련된 정책 어떤 것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준비되셨을까요? 저부터. 저는 민성님이랑 그다음에 우수정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거 다 너무 동감하고, 이제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원래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 말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정책은 사회적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래서 공공정책이나 공공주택이나 매입임대 주택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단순히 이제 들어가서 잠잘 공간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청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 살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생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어떤 가격적이거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매입한 주택이 청년들의 생활 반경이랑 전혀 떨어져 버리는. 그래서 이제 산골에 살고 이제 일하거나 놀러는 이제 시내에 와야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이제 민간을 설득해서 기금을 조성을 해서 어떤 부동산을 만들고 그것을 운영하는 비용을 이제 다시 그 지역에 환원하는 그런 사회적 부동산 구조가 정답은 아니지만 대안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매입 임대 주택이나 공공주택 이런 것들 건설하시면서 자는 공간 말고 뭐 1층이나 이제 지하 공간을 이용해서 좀 생활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근린 시설들이 좀 많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요즘 사회주택 그리고 공공주택에 대해서 관심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꼭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청년들이 걸어서 15분 안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청년 마을이 생겨나기를 저도 기대를 합니다. 그럼 우리 김은선 대표님께서도 어떤 정책, 주거와 관련된 어떤 정책이 생겼으면 좋겠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근데 사실 저는 아직까지 제가 힘으로 뭔가 집을 구해보고 이렇게 한 적이 아직은 없어서 모든 단어가 너무 생소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받으셨다 하셨는데 주택 임차 보증 이런 말이 너무 어려워서 일단 저같이 이게 초년생이라고 해요. 사회 초년생한테는 그런 주거 교육 관련된 뭐 부동산 기본 교육 같은 게 있으면은 좋을 것 같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임차인이랑 임대인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임대인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꿈이었어요. 임대인과 집주인의 관계. 맞아요. 그래서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거의 저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받을 때 공부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잘 설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궁금하실 때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사가 계시네. 우리 상담사 상담사입니다. 우리 권예진 기자님께서는요? 저는 이제 여기 주택 임차 보증금 융자 지원 사업 받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저도 사실 이걸 처음에 준비를 했을 때 제가 아마 이 사업이 시작되고 2년 차부터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서류를 떼러 다니면서 진짜 울면서 다녔었어요. 저는 막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건 왜 떼왔냐? 이거는 기한이 지난 서류다. 막 이런 걸 많이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정책을 이 지원 사업을 받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 지인들한테도 많이 홍보를 했는데 아까 이야기 나왔었는데 좀 이제 지원 자격이 서류 내용을 보고 지원 자격이 안 맞다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많았어요. 제 친구들 중에. 그래서 좀 더 지원 대상이나 그런 뭐 자격 요건을 좀 더 확대해서 다른 또 정책을 만들거나 아니면 보완된 정책을 또 다른 방법으로 추진을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또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이 들어가거나 혹은 확대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같은 경우가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정말 바쁘대요. 문의 전화도 정말 많이 오고 서류 접수도 정말 많이 들어와서 이미 목표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책 대상자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유튜버에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라고 치면 어떻게 서류 접수해야 되고 이 부동산과 관련돼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영상으로 주거 교육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찾아보시면서 우리 청년분들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와 관련된 마지막 질문인데 환경 빼놓을 수 없죠. 아마 1인 가구로 살면서 정말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고? 를 고민하실 수도 있고 거의 2인 가구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을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씩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 김민성 대표님부터 한번 공유해 주실까요? 환경을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 나만의 지구의 환경을 그죠. 위한 거죠? 지구의 환경. 그러면 분리수거를 아무래도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하나 들은 게 항상 그걸 하거든요. 그걸 들어서 페트병. 페트병에 요 띠를 떼고 버려야 된다라고 해서 저는 항상 떼고 버리거든요. 떼고서 모아놨다 버리는데 어제 제가 어디에서 들은 게 그거를 어쩔 때는 안 떼고 버리는 게 더 낫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걸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둬라. 왜냐하면 그거를 이렇게 물인가 어디 용액에 넣어가지고 분리하는 기술이 있대요. 근데 저희가 애매하게 떼면은 또 저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었던 게 제가 군대 얘기가 나오네요. 한번 들어보죠. 들어보죠. 근데 행복아님이 쓰레기를 버릴 때 비닐 그 과자 껍질 있잖아요. 그거를 버릴 때 니네 부피 너무 크다. 꼭 딱지를 접어가지고 버리라 한 다음에 항상 그걸 점검을 했어요. 돌아다니면서. 그래가지고 그게 딱지가 안 접혀 있으면 얼차례로 봤던 기억. 요즘 DP. 네. 그래서 항상 그때부터 딱지를 접는데 어제 들은 얘기가
또 그 비닐은 또 바람을 불어가지고 비닐대로 하고서 하기 때문에 딱지를 접으면 또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맞는 노력인지 헷갈리는 요즘이다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분리수거를 하면 할수록 어렵고, 그래서 좀 더 재미있는 방법으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교육이 한번 들어갔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 권예진 기자님께서는 환경을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 나만의 노력 있으신가요? 요즘 카페 굉장히 많이 가시잖아요. 요즘 카페도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한 집 건너면 카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 올 때는 항상 이렇게 테이크아웃 잔을 집에 들고 오게 되는데, 그러면 막 이렇게 쌓여있는 테이크아웃 잔을 보면은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지구한테.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데, 이 텀블러를 짐처럼 느껴지게 되면 그 뒤로 들고 다니기 힘든 것 같아요. 특히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서 저는 일부러 가방을 큰 걸 메고 다녀요. 좀 텀블러가 짐처럼 안 느껴지고, 뭐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핸드폰이나 노트북처럼 느껴지게 아예 큰 가방을 들고 다녀서 거기 텀블러를 넣으면은 제 손에 없어지니까, 텀블러가. 그래서 항상 큰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게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런 작은 불편함이 사회를 바꿀 수 있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은선 대표님께서는요? 저도 일단은 혼자 살면서 내가 이렇게 분리수거하면서 내가 이렇게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이렇게 많이 쓰는구나 처음 이제 느껴봐서 일단 최대한 그런 거 많이 신경 쓰려고 하고 있고, 요즘에 그 아크릴 수세미 자체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만들어서 이제 기념품으로도 제작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사용 이제 하지 말자 해서 그 천연 수세미 사용을 지금 한번 해보려고 구입을 이제 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주 키친타올이나 이런 것도 최대한 많이 안 쓰려고 천연 그런 섬유, 린넨이라던가 이런 거 활용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이제 삶아가면서 활용하고 있고, 좀 불편하기는 한데 또 금세 또 적응이 돼서 네,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조금만 하다 보면 금방 적응돼서 이걸 안 하는 내가 좀 잘못된 사람처럼 가끔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박사님께서는요? 네, 저는 잘 못하기 때문에 두 가지 주장이자 아이디어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정말 규제밖에 답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빌라에서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아파트는 정말 철저하게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를 규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맡기더라고요. 저도 그냥 막 버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빌라에 대한 규제도 굉장히 많이 그게 좀 부정적인 규제이든 아니면 넛지와 같은 긍정적인 규제이든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5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배달 음식을 시키면 배달 음식에 있는 대부분의 그 남는 용품들이 다 분리수거가 안 됩니다. 소스도 안 되고 닭뼈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오염된 기름기 묻은 종이박스도 다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굳이 분리수거하면 그게 오히려 더 비용을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달용 이제 공식 쓰레기 봉투 같은 걸 5리터짜리를 만들어서 이제 10리터짜리가 330원이니까 150원 정도를 추가하면 그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배달을 해주면 그대로 그냥 바로 버린다든지, 아니면 그거는 이제 내가 내 돈 주고 산 거니까 내가 따로 분리수거를 잘 할 요량이 있으면 그거는 내가 따로 보관을 하고 이제 내 쓰레기 봉투로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방금 사무국장님 얘기 듣고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그것도 한번 좀 공무원님 보고 계시나요?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말씀하세요.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네네네. 이게 지역마다 차이는 있다고 들었는데 1인 가구 입장에서 저 음식물 쓰레기 얘기하려고요. 음식물. 네.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잘 돼 있잖아요. 그게 처리 시설이. 근데 빌라에 살면은 제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어디서 사야 되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고. 맞아요. 그리고 그걸 내놓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몰래 버려요, 거기다가. 맞아요. 그러면은 이걸 방치하다 보면 거기 또 쓰레기가 쌓여가지고 굉장히 뭐 곰팡이가 들어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 같은 1인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 봉투로 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우리 대전도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 저 같은 사람은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가 되게 애매했는데.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도 될까요? 그럼요. 계속 하세요. 네. 네, 사회 보세요. 네.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이 많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청년 주간이잖아요. 네. 아까 권예진 님이 텀블러 쓰신다고 해서 기억이 났는데 저희 청년 주간에 용기내 청년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춘 광장에 들어가시면은 용기내 청년 어떻게 참여하는지 거기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우리 이번 기회에 같이 용기를 내서 용기를 내는 청년 주간에 마무리가 안 되네요. 참여를 같이 하시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까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약간 사회자가 2명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전 너무 든든합니다. 구도도 이렇게 너무 든든해요. 저희가 수문장 같이 이렇게 앞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용기내 챌린지 너무 좋죠. 그 용기를 가지고 가서 아예 배달 음식을 받아오는 거, 작은 불편함이 우리의 사회를 만든다는 거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어머니라고 하겠습니다. 조금 고급스럽게. 저희 어머님의 집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것만 딱 버리면 알아서 수거하는 거라서 뭐 누구랑 그 쓰레기 다툼할 일도 없고 그런 부분들 저는 되게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는 좀 다르겠지만 좀 좋은 정책들은 가져와서 같이 쓰는 것도 같이 만들어가는 정책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취창업으로 한번 키워드를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취창업과 관련된 것도 영상으로 먼저 시청을 하도록 할 건데요. 이 영상은 저희 청춘인포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렸더니 한 50여 명에 넘는 청년분들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 시청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고 왔습니다. 저까지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청년분들께서 어떻게 우리 취업을 하게 되었고 어떤 정책들을 받아서 이렇게 창업까지 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계신 패널분들 다 우리 월급의 노예죠? 맞죠? 저도 아주 작지만 소중한 저의 월급을 받고 있고 우리 월급을 받고 계시고 대표님이시고 월급을 줘야 하고 바쁘시고 월급을 받고 계시고 대표님이시고 맞죠? 사무국장이자 월급을 받고 있기도 하시군요. 그러면 요즘 이제 취업과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취업을 했을 때 정말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 특히 충청 신문에 일하고 계신 우리 권예진 기자님 취업 준비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제일 힘드셨어요?
울면 안 돼요. 대전이 이거는 근데 대전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이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 문과생한테는 이제 좀 일자리가 좁다는 점이 가장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대전이 연구원도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자리가 많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런 곳들은 대부분 이공계 출신이거나 이제 석박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곳들이 많으니까 문과생들은 더욱 설 자리가 좁아지고 그게 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다른 분들도 지금 온라인에서 함께 하고 계신 분들도 취업했을 때 어떤 점들이 어려웠는지 좀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같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창업과 관련돼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김은선 대표님 창업 대표님이십니다. 어떤 점들이 제일 어려웠고 어떤 점들이 제일 힘들었고 그거를 어떻게 도움을 받았고 질문이 3개입니다. 한번 천천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가 뭐였죠? 뭐가 제일 힘들었는지 창업했을 때 제가 그쵸. 뭐 10초 만에 까먹으시면 뭐 어떡해요? 예체능이라서. 네, 좋습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힘든 점은 근데 사실 저는 창업 이제 시작하고 이렇게 막 진행할 때는 힘든 게 없었어요. 오. 네. 오히려 요즘에 조금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저는 이제 맨 처음에 교수님들 그런 거 도움으로 이제 석사 대학원 다닐 때 대학 창업을 지원을 받아서 이제 회사를 차렸거든요. 그리고 그 내년도 그 지원 받았던 그 후년도라고 하나요? 그 다음 연도에 또 다시 추가 지원을 받아서 뭔가 이제 어려움 없이 하다가 제가 지금은 이제 6년 차라서 창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이제 거의 찾아서 매일 그 지원금을 막 받고 지원금으로 이제 회사를 꾸려 나가다가 이게 이제 다 5년까지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제 다 이제 제가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사실 한 3년차 지나고부터는 대학원 다 졸업하고부터는 뭔가 매출이라던가 이런 거에 엄청 이제 신경을 쓰기는 했는데 조금 더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하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폐업을 하고 다시 해야 하나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될 정도로 좀 이제 그런 점들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초반에 창업하셨을 때 받았던 지원 정책이 있나요? 저는 이제 지금은 일자리경제진흥원이고 구경제통상진흥원에서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사업을 맨 처음에 이제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성장 지원을 한번 받았어요. 성장 지원? 네네. 이제 그 뒤로는 계속 뭐 그런 사무실 이제 관리해주는 그런 비용이라던가 이런 거 소소하게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받으면서 사실 찾아보면은 좀 굉장히 많은데 주위에 이제 청년 창업가들이 반은 그런 걸 잘 활용하고 반은 그런 걸 완전 모르고 그죠. 아예 모르고. 네. 그리고 또 받으시는 분은 계속 받고.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점들이 활용을 정말 잘하면은 정말 괜찮은 제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것과 붙여서 청년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적은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일자리는 정말 많습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내가 거기서 일을 하고 싶고 거기서 배우고 싶은 일자리인가를 정말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취업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사리 취업을 하면 업무 과다로 힘들고 계속 힘들어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 이제 취업하는 걸 보면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과생들에게 취업문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전국 단위로 뽑는데 1명이고 3명 정도 뽑아도 많이 뽑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었고요. 면접이나 이력서, 자기소개 작성하는 점이 정말 힘듭니다. 사실 내 이야기를 쓰는데 자꾸 누군가한테 평가를 받는다는 거는 기분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다 직장인 분들이어서 더 공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취업과 관련돼서 그리고 창업과 관련돼서 아까 공감을 했던 얘기는 말할 사람이 없어요. 힘든 걸. 우리 창업자들이 청년들이 그러니까 나의 직원을 막 3명, 4명 이렇게 못 해요. 돈이 없잖아요. 혼자 다 해야 되면
혼자 컨설팅도 받으러 다녀야 되고 혼자 뭐도 배워야 되는데 사실 그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 몇 번 링겔 맞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별로 힘든 게 없다고 하시니까 왜 거짓말을 하시나 속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인스타그램 보면 뭐 맨날 링겔 맞고 계시고 엄청 힘드시던데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대전시에 좀 바라는 건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넘어졌을 때 다시 창업할 수 있는, 왜냐하면 기존의 창업자들은 지원을 못하는 정책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점들을 좀 배려해준다면 사실 창업을 했을 때 성공하는 창업률이 7%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7%가 안 되는데 그런 나머지의 90% 정도를 위해서 우리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다른 청년들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좀 퀴즈를 준비했는데 지금부터 퀴즈를 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제 PPT로 먼저 문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시는 대로. 아이고, 선생님, 네, 제가 먼저 스포일러를 했는데 괜찮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취준생 1858명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 피로감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취준생 87.7%가 번아웃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취준생 번아웃을 경험하는 이유 1위, 3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우리 유튜브에서도 댓글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지금 생각하시고 정답이라고 외쳐주시고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 네.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을 때? 최종 면접에 떨어졌을 때? 네. 비슷해요. 정답. 잦은 면접. 잦은 면접? 잦은 면접이 뭐예요? 네? 면접을 너무 자주. 잦은 면접. 나는 자진으로 면접을 본다고. 발음이 세서 잦은 면접. 잦은 면접. 완전 두 분이서 같이 정답을 맞춘 걸로 하죠. 6위입니다. 6위. 예. 오랜 취업 준비로 인한 무력감. 맞죠. 사실 취업 준비하다 보면 진짜 계속 스트레스 받잖아요. 너무 우울해지고 나는 도대체 뭘까? 나는 누구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 면접, AI 면접, 다른 사람은 다 되고 나만 안 될 때 그만하시려고 하셨어요? 또 우리 정답을 맞춰야 됩니다. 1위, 3위 막 얘기해 보십시오. 정답! 자꾸 저만 얘기하네요. 어머니의 잔소리. 정답! 3위입니다. 3위. 부모님 등 주위의 기대. 공감하죠. 우리 청년분들 아마 정말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취업하는 게 어떤 회사든 칭찬받을 일이잖아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직 능력이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뒤에서 이제 들어봤어 그 회사? 이제 이러면 기분 나쁘죠. 내가 선택해서 들어간 회사인데요. 그죠? 좋습니다. 우리 김민성 대표님께서 문제를 잘 맞추시네요. 김은선 대표님, 김초롱 박사님,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번아웃이라. 네. 지금 번아웃이 오신 것 같은데요. 부모님의 기대도 했고, 그 다음에 무력감도 했고. 죄송합니다. 제가 텐션을 너무 떨어뜨리는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못할 때 좀 놀리면 됩니다. 좀 기다리세요. 그럼 우리 김은선 대표님. 근데 전 사실 취업 준비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네.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한번 대변해 본다면? 그 상황이 되어 보면 뭔가 이력서에 쓸 게 없을 때. 이력서에 스펙. 5위입니다. 부족한 스펙. 이력서에 내가 뭘 쓸 게 없을 때. 경력직만 뽑을 때. 비슷했습니다. 압박 질문도 힘들어요. 정규직이 안 나올 때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사실 막막한 미래의 불안감이 4위이고요. 2위까지 공개를 해드릴게요. 기약 없는 채용 환경. 아까 우리 허송희 선생님께서 맞춰주셨습니다. 내가 언제 뽑을지도 모르고 한 명 뽑을 때 전국에서 그럴 때 너무 허탈감이 느낄 것 같습니다. 1위 왜 1위가 안 나오지? 힌트 없나요? 힌트 주세요. 힌트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당연하거든요.
제일 부담스러운 거. 내가 취업 준비할 때 돈 다 떨어졌을 때. 돈 다 떨어졌을 때 정답!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문하나님께서 텅텅 비는 통장 창고라고 해주셨어요. 1위예요, 1위. 경제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맞습니다. 실제로 취업 준비할 때 드는 비용이 한 달에 31만 원. 근데 그건 어디에 면접 넣고 이런 것만 했을 때 31만 원 정도이고, 그 외에 나의 생활비들 다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저는 사실 뭐 취업 준비를 그렇게 오래 해볼 만큼의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도전적이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끝없는 도전을 해야 되는 분들이라서 더 많은 응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하나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우리 관리자 선생님께서 문하나 선생님께 1위를 마치셨으니까 메일 주소를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메일로 좀 소통을 해서 굿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9년 취업 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성인 남녀 3,192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청년 직장인이 꼽은 추석에 듣기 싫은 말 1위, 3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우리 김민성 대표님이 제일 먼저 들어주셨어요. 결혼 언제 할래? 1위예요, 1위. 네. 결혼 언제 할래? 들으셨어요, 요즘에? 저요? 네. 못할 걸 알아셔가지고. 이게 요즘에 MZ세대고 결혼에 대해서 좀 더 선택이라는 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위입니다. 아직도 1위. 그럼 다음 또 맞춰주시죠. 네. 예진아, 너 살 왜 이렇게 많이 쪘어? 뭐야, 나한테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예진이라고 해서 지금 넘어갑니다. 예진아, 너 살 왜 이렇게 많이 쪘어? 4위! 축하드립니다. 살 좀 빼야겠네. 혹은 살 좀 찌워야겠네. 짜증나요. 내가 찌고 싶어서 찝니까? 속상하죠. 아까 막 배를 이렇게 만지셨었는데, 화면에.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또 김은선 대표님 뭐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1위 생각하고 아까 손들었는데. 네, 마이크를 좀 대고 말씀해 주실래요? 네. 지금 거의 현장에 거의 인게이지 되셨어요. 완전 지금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네. 아까 1위 생각하고 손들었는데 사실 근데 다른 거 잘 모르겠어요. 스트레스 받을 만한 말이 없지 않나 생각이. 김민성 대표님. 기자님이 네, 예진 선생님 말해주세요. 먼저. 왜? 갑자기 양보를. 내가 다니는 회사를 무시하면? 내가 다니던 회사를 무시하면. 잘 모르시면? 약간 비슷해요. 그게 뭐랑 연결되냐면 돈이랑 연결됩니다. 너 얼마냐? 너 얼마 버냐? 왜 궁금해한 거야? 그거를 왜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손이 좀 화가 났죠? 제가 이 종이를 던졌어요. 우리 댓글에서도 직장 잡았냐?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연봉 얼마냐? 집 언제 살 거냐? 집 언제 살 거냐 있을 것 같은데요? 집 언제 살 거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집이 없기 때문이겠죠? 네. 집 구하기 그렇게 어렵습니다, 요즘. 좋아요. 아직도 놀고 있니? 막 하시네요. 아직도 놀고 있는. 다 나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 갑자기 땀납니다. 그럼 다른 3위를 한번 맞춰보시면 되는데요. 돈과 관련됐습니다. 3위도 돈과 관련됐습니다. 모아놓은 돈 좀 있어? 박수 한번 주세요. 오! 친척 어르신이신 줄. 우리 외삼촌인 줄 알았네. 퀴즈 맞추시러 온 거 아니에요? 우리 외삼촌이야. 제가 꼰대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꼰대 입장. 네, 제가 저축은 좀 해놨니? 저축은 좀 해놨네. 말씀하세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니? 제가 생각할 시간을 주셨는데 갑자기 권예진 선생님께서 진짜 심각한 표정으로 쳐요. 맞아요. A는 있니? 6입니다. 왜 궁금할 수 있지. 근데 이게 그 잔소리의 궁금함과 그 정말로 걱정이나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랑은 좀 다르죠, 느낌이. 5위는 너 앞으로 계획이 뭐야? 가 5위입니다. 갑자기 상처. 요즘 어디서 사니? 저축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결혼 언제 하니? 남자친구 있니? 이야기 해주셨네요. 만나는 사람 있니? 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런 이야기 상처입니다. 상처. 그리고 궁금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평등으로 가는 길이고 우리가 누군가랑 차별하지 않고 누군가한테 자꾸 확인받아야 되는 것보다 내 삶을 살아가는 거가 중요합니다. 문하나님 여기 ccinfo@aroundkorea.kr로 메일 한 번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벌써 이렇게 취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청년 취업과 창업 어렵죠. 많은 자영업자 분들께서도 정말 어려워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런 취업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얘기보다 대전시에 어떤 청년 정책이 조금 생겼으면 좋겠는지, 취업과 관련돼서 어려워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한마디, 혹은 뭐 창업과 관련돼서 어려워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한마디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민성 대표님부터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부터 하면 좀 무거워질 것 같긴 한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실 아까 권예진 기자님의 말에 굉장히 공감이 좀 돼요. 그 문과생이나 특히 대전시는 취업을 하려면은 공기업이 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대전에서 취업 준비하는 애들 물어보면은 공기업 준비한다고 많이 하는데, 그러면은 그 이외의 청년들이 약간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저도 사실 문대생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진로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 이후에는 뭘 할지에 대해서. 근데 사실 그걸 해결하려면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고민하면 또 끝이 좀 없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답도 없는 것 같고 하긴 한 것 같은데, 이게 또 필요한 것 같은 게, 제가 최근에 대전 청년정책 네트워크 지금 참여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대학생 분과에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좀 청년 대학생들 한 30명 정도를 인터뷰하는 걸 해서 인터뷰를 실제로 해봤어요. 하다 보니까 그 청년들이 다 대전에 남고 싶대요. 남고는 싶은데 떠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갈 직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말을 하는 청년 대부분이 인문대생이나 아니면 예술대생이거나 그런 청년들에게 약간 기회를 열어주는 그런 정책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면은 지금 전국에 단기 일자리 지원 사업이 좀 많이 깔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대전에서도 그런 식으로 일자리 지원 사업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뭐 여름방학에 진행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든지 그런 거를 직장이나 그런 데 해서 가면은 단순 일자리, 단순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뭐 복사만 하고 끝나거나. 네. 그럼 그러한 것들을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지역에서 의지가 있는 예술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인문대생이라든지 그런 청년들이 여러 가지 실험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식으로 그거를 깔면은 그게 나중에 창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좀 그런 청년들이 다양한 일자리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좀 그거를 좀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너무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권예진 기자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대전에 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금 사업인데 생애 중요 순간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생애 중요한 순간이 됐을 때 이런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다고 자치구에서 문자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혼부부가 되면 육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는 건데, 사실 그 청년 전세융자 지원 사업 10명한테 말하면 8명은 모르더라고요. 그쵸. 8, 9은 몰라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20살이 됐을 때는 이런 청년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다. 또 실직을 했을 때 이런 실업한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다 하는 문자 정도는 알려주는 그런 정책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이 대전시가 나를 신경 쓰고 있구나라는 나의 삶의 안전망이 되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대전이 되려면. 맞습니다. 홍보대사예요? 홍보대사.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선 대표님께서는요? 저는 일단 뭐 코로나라서 이제 더 안 좋은 상황이 있는 거라고 생각도 하는데, 사실 언제나 취업이나 창업은 모든 시기에 다 힘들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에 심리 상담 관련해서 지원을 요즘에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코로나 블루라던가 코로나 레드 이런 말이 나오면서 심리 상담이 조금은 대중화된 느낌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이거를 계기로 이제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고 아니면 취업이나 창업을 해서 조금 힘든 순간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대중화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이 청년들이 그거를 쉽게 다가가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많아지고, 좀 너무 이게 뭐 상담이라고 해서 이제 무겁게만 말고 좀 테라피 형식으로 조금 가볍게도 풀어내고 그런 식으로 좀 청년들의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사업이 계속 많아지면은 그런 정책이 많아지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아까 민성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예술과 좀 협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힘들긴 하지만 특히 문화 그리고 예술, 창업 이 부분이 굉장히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고 계신 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융합되는 정책들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사님께서도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취업 준비를 아직까지는 해본 적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겪는 고민이나 불안함에 대해서 감히 이제 이렇다라고 단정을 못해서 이제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일경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사무국장님이 아까 말씀해주신 다양한 일경험을 할 수 있는 단기 일자리나 그런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정책에 너무나 적극적으로 지지할 의향이 있음과 동시에 약간 우려되는 것은 그것이 이제 고용 안정성을 조금 해치는 기조로 변할까봐.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좀 단기 일자리와 일경험이라는 미명을 가진 안정성이 조금 낮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까봐 그런 거에 대한 좀 정책적인 관심과 논의가 조금 확대되면 좋을 것 같고, 차라리 계약직을 뽑을 거면 정규직보다 돈을 더 많이 주던지 그런 식으로 좀 밸런스를 좀 많이 잘 맞춰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뭔가 단순하게 그냥 지원했어, 우리 했어가 아니라 그들을 계속 끊임없이 관찰하고 그래서 더 어떻게 대전에 정착하게 하고 이 일자리가 지원될 때 왜 이런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우리 행정에서도 끊임없는 관심과 그런 지속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시 반이에요. 제가 좀 장난치려고 해서 아쉬워 벌써 그 노래하려고 했어요. 청하의 그 12시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내적으로 되게 많이 참았습니다. 제가 갑자기 또 얼굴이 제가 빨개지는데요. 3시 반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해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 그리고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 SNS에서 50명의 청년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대전에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지? 그리고 대전 문화생활 뭐가 더 필요하지? 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봤었을 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생활 속 스트레스를 활용하는 인프라, 장태산 자연휴양림, 현충원 산책, 코인 노래방, 타슈, 대전 맛집 탐방, 노루벌 야영장, 영화관, 동학사, 요가, 그리고 감사하게도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으로 심적의 여유를 챙겼다라는 이런 스트레스 해소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뭔가 정책적인 지금 시간에는 정책적인 이야기보다 우리 대전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전에 뭐가 좀 더 알 수 있고 어떤 것들이 제일 좋을까를 자연스럽게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개인 사업자 홍보 한번 하셔도 되고 뭐 그거는 제가 흐린 눈 해드릴게요. 네, 우리 초롱님부터 어떤 곳이 좀 좋았었나요? 저는 대전에 온 지 이제 10년이 되었는데 제일 좋았던 건, 그러니까 10년째 계속 좋은 건 갑천인 것 같고요. 그래서 갑천에서 딱 지금 날씨에 아침이나 저녁에 산책하는 출퇴근길이 가장 좋고 좀 열심히 살고 싶다 이렇게 에너지를 주는 순간인 것 같고, 다른 거는 뭐 신세계 새로 전 되게 좋던데요. 거의 좋더라고요. 가보셨어요? 엄청 좋던데요. 예. 네. 약간 대전 시민으로서의 프라이드가 느껴지는 느낄 수 있는. 프라이드까지 가셨나요? 그건 아니었어요. 저는 그랬어요. 고급스러움에 좀 압도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댓글로도 우리 대전에 즐길 수 있는 꿀팁들 좀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은선 대표님께서는 특히 이제 문화예술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좀 청년들이 좀 관심 깊게 봤으면 하는 정책들이 혹시 있는지,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좀 즐길 만한 문화예술과 관련된 걸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문화 그 정책 관련해서는 이제 저는 대전문화재단이랑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제 두 가지 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예술활동증명이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증명을 거치면은 그거 관련해서 이제 예술인 심리상담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창작준비지원금이라고 해서 300만 원을 한번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화재단에서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예술인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지금 그 코로나 기간에 거의 2번 정도 이제 100만 원씩 나온 거로 알고 있어서 이제 그런 현금적인 이제 지원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청년 작가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뭐 작품만 만드는 게 주가 아니고 그거를 전시를 해서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대관료 자체가 굉장히 이제 비싸다 보니까 우리가 서울이나 이런 데서까지는 아니겠지만 대전 자체에서 청년 작가들 그런 전시관을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이 굉장히 이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만의 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저도 이제 갑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대전 뭐 어디가 재밌어 이렇게 하면은 엑스포 다리를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이제 좀 뭐 기분 안 좋거나 하면은 그 롯데시티 호텔 리버뷰를 끊고 이제 거기서 엑스포 다리 보면서 맥주 마시고 호캉스? 네네.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앞에 성심당 있잖아요. 거기서 조식 먹고. 우리 대표님이라도 약간 클래스가 좀 다른 것 같고. 좋습니다. 어떤 분이 한밭수목원 얘기해 주셨어요. 한밭수목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보이는 호텔에 간다. 호캉스가 너무 좋아요. 너무 저도 호캉스 정말 좋아합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김영하 작가님께서 얘기해 주신 걸 들었을 때 우리가 호캉스를 하는 이유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비울 수 있고 내가 굳이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 젊은 직장인들이 호캉스를 그렇게 많이 간다고 해요. 그만큼 심리적으로 여유가 없는 거겠죠. 심리적으로 지쳐있는 상황에 그런 호캉스 추천드립니다. 우리 권예진 기자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저는 그 태미 창작센터라고 대전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인데 2층은 청년 작가들이 입주를 해서 살고 있고 1층이랑 지하 공간은 전시 공간으로 꾸며져 있어요. 근데 거기 전시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또 특히 주말에 가면은 작가님들이 직접 작품 설명을 해주세요. 네, 대전문화재단 관계자는 아니지만 거기 정말 좋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갑천이 정말 대전에서 전 대전에서 살고 싶은 이유를 뽑으라고 하면 갑천인 것 같아요. 새벽에 가도 좋고 밤에 가도 좋고 저녁에 가도 좋은 곳이고. 신기하네요. 정말 갑천 이렇게 매력 있는 곳인지 몰랐어요. 저는 지나갈 때 날파리 때문에 좀 짜증나긴 하는데 이렇게 갑천에서 즐기면서 좀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채팅으로 갑자기 막 자랑해달라고 하니까 엄청 많이 해주시는데요. 청년 공간에서 진행하는 원데이 클래스 너무 좋아요. 이분 약간 홍보하신 것 같고 엑스포 공원에서 분수쇼도 보고 한밭수목원 산책도 하고 장태산 휴양림, 보문산 야경 그리고 상소동 휴양림 등등 대전 안에서도 찾아보면 좋은 장소들이 많아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여행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마지막은 성심당 이라고 또 어떤 분이 이야기해 주셨고 로아스 대청공원 너무 좋죠. 동학사 밑에 계곡 내려가서 파전에 막걸리 끝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되죠. 죄송해요. 네. 소재동에 마시는 카페, 음식점도 방문하는 게 좋아요. 독립영화관도 추천해 주셨네요. 어떤 소극장이 있는지 이진희 선생님께서 좀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 김민성 선생님께서 어떤 좀 문화예술을 추천할지 그리고 창업 정책이 있다면 창업이 아니라 문화예술 정책 혹시 꿀팁 같은 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사실 그 얘기 하려거든요. 청년 공간. 네네. 재미가 없는데 제가 청년 공간을 가시면은 만든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를 보고서 대전의 청년 공간들 돌아다니시는 것도 좋은 투어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청년 공간 가시면은 그 원도심 지도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게 공간에 비치된 것도 있거든요. 그거 보면 되게 재밌는 공간도 좀 많아요. 그 지도에 보면은 그래서 그걸 보면서 돌아다니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대전에 의외로 가볼 때가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이 약간 저 같은 성향이 좋아할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은구비공원 아시나요 혹시? 들어봤습니다. 네. 네, 은구비공원도 되게 잘 돼 있고요. 그 옆에 선사박물관이 있습니다. 선사박물관에 가서 보니까 되게 개인적으로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그리고 그 저희도 천문대가 있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천문대? 시민천문대라고 신성동 넘어가는 길에 별 보러 갈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뭐 그런 곳이라든지 그런 스팟마다 그러하게 소소하게 즐기만 하는 데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답답할 때마다 했던 거는 이게 제 학교가 나온 데가 충남대학교로 나왔는데, 충남대학교 도서관을 올라가시면은 그 도서관에서 밑에 정문을 바라보면 쫙 펼쳐지는 그 야경이 진짜 거기에서 오라떼 한 잔 딱 마시면서 그걸 보고 있으면 진짜 시름을 다 잊게 되는데, 도서관이 공사를 해서 그 풍경이 아직 보일지 모르겠지만 전 거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대전 4년 차거든요. 3년 살았어요. 그 어떤 우연한 계기로 대전에 오게 됐는데, 전 대전에 처음 왔을 때 제일 처음에 느꼈던 게 뭔지 아세요? 대전에 지금 몇 년 사셨어요? 10년 사셨고 몇 년 사셨어요? 저는 지금 32년. 네네. 평생을 사셨고? 네네. 저는 횟수로는 7년. 7년? 저도 32년. 오래 사셨네요. 저는 대전에 처음 왔을 때 잘 느꼈던 게 되게 프랜차이즈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역, 우리 그 구마다, 그리고 내가 있는 마을마다 좀 특색이 있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딱 보니까 댓글에 독립서점, 그리고 독립영화관, 이런 공간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대전을 왔을 때 우리가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게 없어, 우리 대전만의 특별한 문화를 즐길 수 있을 만한 독립서점, 독립문화들이, 독립공연들이 정말 많아라는 걸 좀 마케팅하고 브랜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에 오면 그냥 영화만 보고 집에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리고 좀 더 특별한 것들을 관람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전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대전에 있으면서 되게 성격은 뭐 똑같아요. 친구들이 똑같다고 하는데 좀 편안해 보인대요. 편안해 보인다 그러고, 재미가 없다고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되게 좋아요. 그냥 대전에서 살기 너무너무 좋은 동네인 것 같고요.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는 게, 우리 청년들은 과연 문화를 어떻게 소비하고 있고, 우리 청년들이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어떻게 바뀌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청년들이 생각하는 문화 어떤 것 같으세요? 청년들이 생각하는 문화. 누가 먼저 말씀하실까요? 그럼 제가 포문을 네? 그 청년들이 문화를 좀 어렵게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문화라고 하면 약간 전문 예술인들이 하는 거야, 뭐 아니면 난 전문적으로 뭔가 배워야 돼, 약간 이러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뭐랄까요, 진입장벽을 좀 낮춰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자꾸 정책적으로만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 있는 커뮤니티 지원 사업도 어떻게 보면 이게 문화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비전공자인 예술을 이렇게 뭔가 하시는 분들도 모여가지고 본인들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약간 뭐랄까, 그리고 그 대학 전공자들이 그 약간 수요는 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저도 기타는 한번 배워보고 싶고, 그리고 뭐 이거저 해보고 싶은데, 근데 약간 어디로 갈까 생각하면 막 실용음악 학원 약간 이런 거밖에 생각을 안 나서, 그래서 약간 저 같은 수요자와 그리고 대학 전공자라든지 아니면 대학생이라든지 그런 사람들께 연결해주는 약간 이러한 정책들이 좀 있으면은, 그런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다가가면서, 약간 그런 말 하잖아요.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생활 체육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약간 문화도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이렇게 즐기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화를 소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그 문화를 만들면 돼요. 내가 만약에, 제가 요즘에 관심 있는 게 그 골 때리는 그녀들을 진짜 잘 보고 있거든요. 축구하는 건데, 전 처음으로 나 진짜 축구, 나 공차기 진짜 한 번만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특히 이번에 올림픽 여파로 배구,
이런 것들 보면서 아 그래 내가 어디 가서 이거를 하지? 아 이거 누가 만들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주변 사람들 모아서 같이 즐기면서 하는 생활체육들이 많아지거나 내가 만드는 생산자가 된다면 우리 문화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권예진 기자님은요? 저도 문화를 생각하면 좀 어렵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문화를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뭐 예술, 뭐 교향곡, 그런 합창 뭐 이런 게 떠오르요. 클래식 이런 거? 클래식 약간 이런. 근데 저도 정책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대전시에 있는 뭐 시립 합창단이나 뭐 시립 교향악단들이 굉장히 좀 젊은 세대들의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젊은 세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뭐 예를 들어서 시각적인 컨텐츠를 접목해서 한다던가 아니면은 현대 가요와 같이 이제 어우러져서 한다던가 그런 걸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얼마 전까지 한 1, 2년 전까지 대학생이었던 입장에서는 전혀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좀 대전시에서 장애인이나 청소년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양한 그런 할인 행사나 그런 프로모션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대전을 이제 앞으로 이끌어갈 사람들은 청년이고 대전에 계속 머무를 사람들도 청년이 많은데 그런 청년들이 그런 문화예술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향유할 수 있도록 이런 청년들을 위한 행사나 프로모션도 많이 추진해 줬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김윤선 대표님은요? 일단 저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조금 어렵게 제가 이제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위 친구들한테 이 문화가 이제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거를 한번 물어봤어요. 왜냐면 사실 저는 전공자니까 좀 어렵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서 이제 전공하지 않은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거하고 다르게 요즘 친구들은 문화를 되게 가볍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일상에 이미 스며들었다 생각하고 접근을 내가 하려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원데이 클래스라던가 독서 모임이라던가 뭐 이런 작은 것들부터 이미 뭐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이 없고 그래서 조금 문화가 좀 옛날에 우리가 뭐 예술이라던가 좀 이렇게 한정 지어서 이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았다면은 요즘에는 좀 다양하고 낮은 진입장벽으로 이제 모두가 즐길 수 있게 하는 그런 문화로 조금 많이 바뀌고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정책 같은 거는 전공하지 않은 예술가들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저는 지금 좀 이게 많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 이외에 제가 이제 강사님들이 이제 배출을 하고 계속 이제 양성을 하는 과정에서 뭐 학사학위라던가 석사학위가 없으면은 이제 예술가로서도 이제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다 보니까 그 문화재단에서 그 예술동호회 지원 사업, 뭐 네. 생활동아리 지원 사업 이런 식으로 지원을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제 몇백 정도 해가지고선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아 이렇게 좀 이렇게 즐길 거리를 찾다가 내가 이거를 직업으로 가는데도 굳이 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뭐 상관은 없겠다. 충분히 이제 기회가 많겠다. 하는데 약간 이런 거를 조금만 금액을 높여주시면 더 아마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청년 공간에서 하고 있는 원데이 클래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저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강사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들어가면 좀 맨날 이제 저도 이제 강의를 할 때 보면은 맨날 오시는 분들만 오고 이래서 조금 더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하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약간 가슴이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이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나온 것 같고요.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 권예진 기자님께서 이러셨거든요, 아까 전에. 네. 그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무용단, 합창단 이런 뭐 또 이렇게 교양단 이런 거 가볍게 느낄 수 있도록 굉장히 최근에 한예리 씨 보면서 현대무용 되게 관심 가졌거든요.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가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또 박사님. 네, 저는 문화 했을 때 틱톡 이런 거 떠올려. 잠깐 타임. 아니 박사님께서
앞에서 계속 뭐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하셔서 갑자기 틱톡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네요. 혹시 틱톡커세요? 아니요. 너무 가벼웠나요? 아니 좋아요. 왜냐하면 MZ 세대에 지금 우리 아이 20대 그리고 다가간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예술을 업으로, 이제 문화를 업으로 삼고 계시는 김예진 대표님 같은 김은진 대표님이요. 죄송합니다. 김은성 다 섞였어요. 죄송해요. 대표님 같은 예술가의 말은 이제 들었으니까, 생각은 잘 들었으니까, 그렇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청년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는 이제 우리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기자님이 말씀하셨나? 대표님이 말씀하셨나? 그 가볍게 느끼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뭐 미술, 음악, 체육 이렇게 나뉘어지지도 않고 원데이 클래스 뭐 웹사이트를 들어가도 다 사실 이렇게 나뉘거든요. 요리, 뭐 운동, 그 다음에 뭐 음악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더 이상 그렇게 나뉘지 않는 영역이 이제 청년들이 지금 향유하고 있는 문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전 질문을 받았을 때 뭐 유튜브로 공유할 수 있는 모든 컨텐츠가 다 문화가 될 수 있는 컨텐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삶을 조금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남과 뭔가를 공유하거나 교류함으로써 내 삶을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모든 것들이 문화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당장 생산성이 없거나 지속 가능성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걸 좀 지원해주는 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좀 느슨하고 유연한 그런 소모임 같은 문화가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되게 무르익고 성숙해지고 단단해지면 이제 유료로 돈을 내면서 전문적으로 이제 그 렉처를 받는 그런 클래스의 레벨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그전에는 정말 그냥 즐기는 걸 목적으로, 골 때리는 그녀 보고 꼴 한번 차보고 싶은 목적으로 가는 그런 되게 가벼운 모임이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는 항상 이제 총대 매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불러주면 갈 건데 내가 사람을 모으고 싶지 않은 게 사람들 심리니까. 그랬을 때 그 느슨하고 가벼운 유연한 모임에 총대 매는 사람들을 어떻게 좀 지원을 해주고 걔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게 이제 또 다른 트랙에서, 좀 일상적인 트랙에서의 청년 문화를 고민하는 어떤 정책이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정말 많이 흘러갔네요. 벌써 10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10분 뒤에는 청년주간 행사도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저희가 마지막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내용들을 좀 모아서 저희가 또 우리 청춘인포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다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들,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잘 전달해서 많은 청년들에게 닿기를 바라면서 오늘 어떠셨는지 아주 가볍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댓글로도 오늘 어떠셨는지 좀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가운데부터 우리 김은선 대표님부터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제 직군의 분들만 많이 만나는 상황이 많아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예진 기자님. 오늘 기존에 생각 못했던 것들까지 좀 더 깊게 고민해보고 또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고요.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 이제 대전시에서 잘 이제 고민해 주시고 앞서 나가는 청년 정책에 있어서는 앞서 나가는 대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기자님으로서 이런 청년과 관련된 관심 끊임없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기사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또 권예진 선생님을 제가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민성 대표님, 아니에요, 죄송해요. 김초롱 박사님. 네. 많은 행사를 참석해 본 것은 아니지만 정말 깊이 있게 좀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도 많이 해주시고 자극물 같은 것들도 많이 주신 준비가 정말 많이 느껴지는 행사여서 오늘 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고요. 되게 유익하고 저한테도 굉장히 좀 자극이 많이 되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김민성 사무국장님. 살짝 무겁게 하면은 계속 무거웠어요. 계속 하세요. 네, 제가 덩치도 있으니까. 네, 그 대전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제가 1기부터 좀 참여를 했어요. 2017년에 1기가 시작을 했고 제가 그때 축제분과였거든요. 네. 축제분과였고 저 얼마 전에 개막식 때였나요? 개막식 다음에 시장님이랑 토크하실 때 MC 보셨던 김지훈 MC 그분이 저희 분과원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그 당시에 1년 차죠. 대청넷 1년 차 때 회의하면서 그 당시 시장님이었던 권선택 시장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루돌프 뿔 쓰고 그리고 그 선글라스 끼고 발표하면서 청년들을 위한 축제를 원한다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이 제가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네, 그걸 만들었다는 거 아닌데 이렇게 반영이 돼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청년 주간이 이어서 왔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렇게 하면서 그 많은 마임하시던 분의 저는 공연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저희 청춘 플레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에서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공연도 하시는 그런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러한 그런 축제로 인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도 생겼고 여러 가지 청년 정책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청년들이 설 자리가 좀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하신 원데이 클래스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지역에서 예술인들이나 그런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런 게 없었더라면은 그러면 그런 거를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좀 적었을 텐데 여러 가지 대전 지역의 청년 공간이 뭐 자치구별로도 깔리고 이렇게 청년 주간 행사도 되고 하면서 여러 청년들이 설 자리를 많이 가질 수 있게 된 그 몇 년간의 그 흐름이 막 머릿속으로 착 지나갔다 모르겠어요. 저 혼자 이렇게 감상평으로 네.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저 혼자 작은 감동을 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 항상 청년 정책 하면은 그러한 피드백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해달라고만 하냐라는 식의 이렇게 말도 많이 들릴 것이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랄까 네, 뭐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어쨌든 하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해서 이렇게 모든 지역의 청년들이 알게 모르게 설 자리를 얻고 열심히 지역에서 대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되는 대전의 청년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청년 당사자분들 대청넷에 그동안 참여하시면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지역에서 여러 가지 기자로도 활동하시고 여러 가지 창업가로도 활동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거를 이렇게 반영해 주려고 노력했던 공무원들께도 모두 다 약간 수상소감한 건데요. 네.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좀 소감을 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2017년도부터 계속 이런 청년 참여와 관련돼서 활동을 하셨다 보니까 그 의미가 더 남달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에서 나왔던 이야기여서 전혀 불편하지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늘 이야기들이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주간은 마무리되지만 우리 청년들의 시작은 오늘부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청년 주간이 끝나고 나니까 저도 오늘 이런 청년 주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노력해 주셨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행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이렇게 축제를 준비해 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공간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 함께 만들어갔던 청년 주간이어서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예인이 와서 공연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청년들의 문화예술 그리고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만들어갔던 2021년 대전 청년주간 정말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감사 인사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1년 대전 청년주간이라고 외치면 안녕이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네. 2021년 대전 청년주간 안녕!